이 오디오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등장하는 인물, 장소, 시간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삶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숙입니다. 올해 68.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3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낯선 분들께 털어놓게 될 줄이야. 하지만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남편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야. 나는 참 복이 많지. 저도 그랬거든요.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동진 씨는? 제 남편은 정말 모든 면에서 완벽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성실하고 다정하고 무엇보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아침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라고 말하며 이마에 뽀뽀를 해주고 퇴근해서는 우리 미숙이 오늘 뭐 했어? 라고 다정하게 물어보던.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미숙씨 정말 좋은 남편 만나셨네요. 부러워요. 그런 남편 어디서 구해요? 라고 하면 저는 어깨가 으쓱해지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남편이 워낙 착해서요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길래 이런 완벽한 사람을 만났을까 생각했거든요. 아이들도 아빠를 정말 좋아했어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우리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라고 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뿌듯했죠.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고 행복한 게 다 동진 씨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완벽함이 얼마나 무서운 가면이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완벽하게 만들어진 연기였던 거죠. 여러분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혹시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어떨까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사실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며요. 매일 아침 마주했던 그 얼굴이 실은 가면이었다며요. 상상할 수 있으세요?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완벽해 보였는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완벽했던 남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상상할 수도 없었던 끔찍한 비밀을 발견한 한 여자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의 충격과 절망,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용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정말 평범한 하루였죠. 동진 씨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저녁을 먹고 평소처럼 드라마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10시가 넘었어요. 평소에는 늦어도 9시쯤에는 들어오는데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통화 중이더라고요. 회사 일이 많이 바쁜가 보다 생각하며 그냥 기다렸어요. 평소보다 훨씬 늦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늦은 시간이라 조용조용 들어올 줄 알았는데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오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동진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떨리고 있었달까요? 거실로 나와보니 얼굴도 창백했고 손까지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동진 씨는 항상 침착하고 든든한 사람이었는데 어머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저는 걱정이 되어서 다가갔는데 동진 씨는 제 손을 밀치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런 모습도 처음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괜찮아, 걱정 마라고 하면서 저를 안아줬을 텐데. 물 좀 갖다 줄까? 아니면 소화제라도? 물 좀 갖다 줘. 물을 갖다 드리는데 컵을 들고 있는 동진 씨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참 후에야 동진 씨가 입을 열었어요. 미수가 우리 큰일 났어.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동진 씨 입에서 큰일 났다는 말이 나온 게 처음이었거든요. 항상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라고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무슨 일인데? 설마 큰 병이라도? 병이 아니야. 회사가 망했어. 완전히 끝났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0년 동안 우리 가정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회사가 망했다니요. 아이들 학비, 집 대출, 노후 자금. 모든 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망했다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이야?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아니야. 정말 끝났어. 파산이야. 내일부터 회사 문을 닫아야 해. 동진 씨가 머리를 감싸쥐고 있는 모습을 보니 현실감이 왔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그런데 그때 동진 씨가 한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아무도 모르는 돈이 있어. 네? 무슨 소리예요? 아무도 모르는 돈이라니. 갑자기 동진 씨 표정이 달라졌어요. 아까까지의 절망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뭔가 음침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표정을 본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따라와. 동진 씨는 저를 서재로 데려가더니 책장을 옆으로 밀었어요. 그러자 책장 뒤에 작은 공간이 나타났고 그곳에 낡은 가죽 가방이 숨겨져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언제부터 여기에? 묻지 마. 그냥 봐. 가방을 열자 현금 뭉치들이 빽빽하게 들어 있었어요. 제가 평생 그렇게 많은 현금을 한 번에 본 적이 없었어요. 5만원권, 만원권이 두꺼운 고무줄로 묶여서 층층이 쌓여 있었거든요. 이게 얼마예요? 10억 정도 될 거야. 10억이라고요? 저는 현실감을 잃었어요. 우리 집 전체 값보다도 많은 돈이 이렇게 집에 숨겨져 있었다니. 어디서 이런 돈이? 언제부터 모아둔 거예요? 묻지 마. 그냥 아무도 모르는 돈이야. 비상시를 위해 준비해둔 거야. 그때 동진 씨의 눈빛이 너무 이상했어요. 평소에 다정한 눈빛이 아니라 뭔가 차갑고 낯선 눈빛이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았달까요? 아니,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아무도 몰라요. 세무서나 은행에서도 아무도 몰라.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어? 그렇게 말하는 동진 씨의 목소리가 너무 무서웠어요. 위협하는 것 같았달까요? 30년 동안 저를 그런 목소리로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당연히 말 안 하죠. 하지만 정말 깨끗한 돈 맞죠? 혹시 법에 걸리는 일은 없는 거죠?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말하며 동진 씨는 가방을 다시 숨겼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옆에서 코를 고는 동진 씨를 보며 계속 생각했죠. 10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온 걸까? 정말 깨끗한 돈일까?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숨겨둔 걸까?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부터 자꾸만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평소에 동진 씨가 회사 일은 복잡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며 절대 회사 얘기를 안 했던 것도 이상했고 가끔 늦은 밤에 혼자 서재에서 뭔가 하고 있던 것도 이상했어요.
그리고 가끔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조용히 통화하던 것도. 그전에는 회사 일이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게 수상했어요. 며칠 후 새벽 4시쯤이었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서재를 지나는데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혹시나 해서 살짝 들여다봤는데 동진 씨가 어떤 서류들을 태우고 있었어요. 작은 쓰레기통에 불을 피우고 종이 뭉치들을 하나씩 집어넣으며 태우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 이상했어요. 왜 서류를 태우는 거지? 무슨 서류길래 이렇게 비밀스럽게 없애는 거지? 그때부터였어요. 제 마음속에 진짜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건 혹시 동진 씨가 저한테 숨기는 게 더 있는 건 아닐까? 그 10억이라는 돈 말고도 며칠을 더 지켜봤어요. 동진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게 굴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연기로 보였어요. 웃을 때도 어색해 보이고 말할 때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지만 한 번 생긴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동진 씨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했는데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동진 씨는 향수를 안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성용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들이랑 미팅했어. 왜? 아니 그냥 좀 일찍 왔길래 거짓말 같았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말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고 30년을 함께 살면서 생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핸드폰을 너무 조심스럽게 다루더라고요. 평소에는 아무렇게나 식탁 위에 올려두곤 했는데 이제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고 화장실에 갈 때도 가져가고 한 번은 동진 씨가 샤워하는 사이에 핸드폰을 봤어요. 물론 잠금이 걸려 있어서 볼 수는 없었지만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몇 개 뜨는 걸 봤어요. 발신자 이름이 티우치을라고 되어 있었는데 티우치으가 뭘까요? 그때는 설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태호의 첫 글자였을 수도 있어요. 2주쯤 지난 어느 날 동진 씨가 회사 정리 때문에 하루 종일 나가게 됐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늦은 밤에 들어올 거라고 했죠. 저는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습니다. 남편의 서재를 뒤져본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하는 짓이었거든요. 하지만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계속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서니 평소와 다름없이 깔끔했어요. 동진 씨의 성격답게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죠. 책들은 높이 순으로 정리되어 있고 서류들은 날짜 순으로 파일링이 되어 있고 먼저 책상 위를 살펴봤어요. 회사 서류들, 신문 스크랩, 메모장.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죠. 첫 번째 서랍에는 볼펜, 클립, 스테이플러 같은 사무용품들이 있었고 두 번째 서랍에는 영수증이나 계산서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밑바닥 서랍을 열어보니 뭔가 달랐어요. 다른 서랍들과 달리 이 서랍만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거든요. 30년 동안 이 서재를 수없이 봤지만 자물쇠가 채워진 서랍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왜 이 서랍만 잠가둔 걸까? 궁금했지만 열 수가 없었어요. 열쇠를 어디 숨겨뒀을까 하고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책상 맨 위 서랍, 모서리 뒤쪽에 작은 자석으로 붙여진 열쇠를 발견했어요. 서랍을 열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나무로 만든 보석함 같은 상자였죠. 뚜껑을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작은 수첩이 나왔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젊은 시절에 동진 씨와 낯선 남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둘 다 너무 행복해 보였죠. 친한 친구들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남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30년 동안 동진 씨와 함께 살면서 그의 친구들을 거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친한 친구가 있었다니요.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죽고 못 사는 사이 같아 보였거든요. 다른 사진들도 있었어요. 함께 등산을 간 사진, 술을 마시며 웃고 있는 사진, 무언가 사업 계획서 같은 걸 보며 진지하게 얘기하는 사진. 모두 20-30년 전쯤 찍힌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수첩이었어요. 작은 수첩을 펼치니 태호라는 이름이 여기저기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상한 글귀들이. 미안하다 태호야. 하지만 이것도 인생이다. 내가 먼저 포기했잖아. 나는 끝까지 버텼어. 내 목까지 성공해야지. 그게 나의 의무야. 고마워 태호야.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어.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마지막 문장이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진 씨가 돌아온 거예요. 예정보다 훨씬 일찍. 저는 급하게 사진과 수첩을 상자에 넣고 서랍을 잠그고 열쇠를 원래 자리에 두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여보 뭐해? 동진 씨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냥 서재 청소 좀 하려고 했어. 먼지가 많이 쌓였길래. 동진 씨는 제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혹시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싶어 등에 식은땀이 났죠. 청소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 오늘 일찍 끝나서 왔어. 그래요. 잘 됐네요. 저녁 준비할게요. 그렇게 서재를 나왔지만 마음은 계속 복잡했어요. 태호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왜 동진 씨는 그렇게 친했던 친구에 대해 한 번도 얘기 안 했을까? 그날 밤부터 저는 태호라는 이름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동진 씨가 그토록 숨기려 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태호가 누구길래? 그리고 수첩에 적힌 그 이상한 글귀들은 무슨 뜻일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용기를 냈어요. 동진 씨 고향에 가보기로 한 거죠. 혹시 거기서 태호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결혼 초기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 곳이었어요. 시골 마을인데 동진 씨가 청년 시절을 보낸 곳이죠. 거기서 사업도 시작했다고 들었고, 동진 씨가 출근한 후 저는 처음으로 혼자 긴 거리 여행을 떠났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려서 동진 씨 고향에 도착했죠. 오랜만에 가본 그 동네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에 있던 작은 공장들도 대부분 문을 닫았고 상점가도 많이 쓸쓸해져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나이 든 분들만 남아있는 것 같았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동네 구멍가게에서 동진 씨를 기억하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동진이.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진 씨 부인 이미숙이에요. 아이고, 동진이 부인이시구나. 반갑네요. 그런데 동진이는 안 왔어요? 아니에요. 저 혼자 왔어요. 혹시 동진 씨와 친했던 태호라는 분 아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웃고 있던 얼굴이 갑자기 슬퍼져서 저도 덩달아 불안해졌죠. 태호? 김태호 말씀이세요? 네, 맞아요. 사진에서 봤는데 둘이 정말 친해 보이더라고요.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며 말했어요. 아이고, 그 친구 참 안 됐지. 동진이랑 둘이서 큰 꿈을 꾸고 있었는데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할머니 목소리에서 무언가 슬픈 일이 있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앉아요. 앉아서 얘기해요. 할머니는 저를 가게 안작은 의자에 앉히고 찬 물 한 잔을 따라줬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둘이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뭐였더라? 아, 맞다. 작은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큰 회사에서 주문을 많이 받았다고 기뻐했었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나요? 사기를 당했나 봐요. 큰 돈을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 회사였다더라고요. 몇억 원을 날린 거예요. 그것도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까지 합쳐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 후로 태호는 많이 달라졌어요. 원래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술만 마시고 사람들을 피하더라고요. 동진 씨는 어땠나요? 동진이는 좀 달랐어요. 처음에는 태호만큼 실망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일어서더라고요. 포기하면 안 된다. 다시 시작하자고 태호한테 계속 말했는데 태호 씨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땐 이미 너무 우울해져 있었어요. 이제 끝났다. 다시는 사업 같은 건 못하겠다면서. 결국 할머니가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자살했어요. 한강에서. 시체도 못 찾았다더라고요. 유서만 남기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게스였어요. 태호가 죽었다고요? 언제 일이었어요? 한 25년쯤 됐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착한 친구였는데 25년 전이라면 동진 씨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공하기 시작한 때와 비슷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태호가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동진이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갑자기 큰 투자자가 나타나서 자금을 대줬다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지. 할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너무 우연의 일치 같았거든요. 친구가 자살하고 나서 갑자기 사업이 성공했다니. 혹시 그 투자자가 누군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태훈의 집안에서 보험금인지 뭔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동진이가 그걸로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더라고요. 보험금? 제가 아는 건 동진 씨가 자기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였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보험금이요? 네, 태우가 젊을 때 보험을 많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수혜자를 동진이로 해뒀다더라고요. 뭐 둘이 친한 친구니까. 그런데 그게 좀 이상하긴 했어요. 뭐가 이상했어요? 보통은 가족을 수혜자로 하잖아요. 태호한테도 부모님이 계셨는데 왜 친구를 수혜자로 했는지 점점 이상했어요. 친구가 자살하고 그 보험금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중요한 사실을 저한테는 숨겼다는 것까지. 혹시 태호 씨 유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아세요?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경찰에서 가족들한테만 보여줬다더라고요. 다만 동네 사람들 얘기로는 사업 실패를 비관해서 죽었다고 했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동진 씨가 제게 말해준 성공 스토리와 할머니가 말해준 이야기가 전혀 달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태호라는 친구의 존재를 왜 숨겼을까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라면 한 번쯤 얘기해줘도 됐을 텐데. 집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저녁 때였어요. 동진 씨가 어디 갔다 왔어? 연락도 없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친구 만나고 왔어라고 둘러댔어요. 그날 밤 동진 씨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30년 동안 사랑했던 남편이 아니라
뭔가 비밀을 숨기고 있는 낯선 사람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주의 깊게 동진 씨를 관찰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점들을 많이 발견했죠. 예를 들어 가끔 전화가 오면 잠깐만이라고 하고 베란다로 나가서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통화가 끝나면 얼굴이 굳어져 있었죠. 또 어떤 때는 갑자기 잠깐 나갔다 올게라고 하고 2-3시간씩 사라질 때가 있었어요.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그냥 드라이브라고 했는데 돌아왔을 때 차에서 흙냄새가 난다던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가끔 잠꼬대를 할 때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중얼거리는데 누구한테 미안하다는 건지. 한 번은 태우야 용서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태우 생각이 났어요. 친구의 죽음을 이용해서 성공했다는 할머니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죠. 그리고 동진 씨의 이상한 행동들. 일주일을 더 고민하다가 저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서재를 더 자세히 뒤져보기로 한 거죠. 이번에는 정말 구석구석까지. 어느 토요일 오후 동진 씨가 골프 치러 나갔을 때였어요. 하루 종일 집에 없을 거라고 했죠. 이번에는 책장 뒤쪽까지 세심하게 살펴봤어요. 혹시 숨겨둔 게 더 있을까 해서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책장 뒤에 작은 벽면 금고가 있다는 거였어요. 30년 동안 이 집에 살면서 그런 금고가 있는 줄 몰랐어요. 동진 씨가 언제 설치한 건지. 아마 제가 모르는 사이에 몰래 설치한 것 같았어요. 금고에는 디지털 번호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사자리 숫자를 넣어야 열리는 거였죠. 하지만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열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동진 씨 생일을 넣어봤어요. 515. 안 열렸어요. 우리 결혼기념일도 해봤는데 역시 안 됐죠. 10월 23일. 아이들 생일도 해봤어요. 큰아이 생일 3월 28일, 둘째 생일 7월 12일. 다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혹시나 해서 제 생일을 입력해 봤어요. 904. 삐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왜 하필 제 생일일까요? 동진 씨가 늘 당신 생일은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야 라고 했던 말이 갑자기 다르게 들렸어요. 혹시 다른 의미였던 건 아닐까?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철과 또 다른 현금 뭉치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 통의 편지도 있었죠. 서류철을 하나씩 펼쳐보는데 점점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 서류철에는 태우와 동진 씨가 함께 했던 사업 관련 서류들이 있었어요. 계약서, 회계장부, 은행 거래 내역. 모든 게 다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사업 실패 원인이 사기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동진 씨가 몰래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들이 여기저기 있었거든요. 자기 명의의 비자금 계좌로 돈을 이체한 기록,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서 돈을 빼돌린 내역. 이게 뭐지? 저는 서류를 읽으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사업이 망한 게 사기 때문이 아니라 동진 씨 때문이었다고요? 두 번째 서류철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태우 명의의 생명보험 증서가 들어 있었는데 수혜자가 동진 씨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거액에 15억 원이었어요. 보험 가입일을 보니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보험료는 동진 씨가 낸 것 같았어요. 서류에 동진 씨 계좌에서 보험료가 이체된 기록이 있었거든요. 아, 그때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말했던 보험금이 바로 이거구나. 그리고 이 보험은 태우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게 아니라 동진 씨가 가입시킨 거였어요. 왜 친구 명의로 거액의 보험을 들었을까? 세 번째 서류철에는 더욱 끔찍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태우를 심리적으로 압박한 기록들.
비톡 촉장, 협박 편지, 그리고 가짜로 만든 것 같은 법원 통지서들까지 모든 게 동진 씨가 조작한 것 같았어요. 태호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에 발견한 편지였어요. 동진 씨가 태호에게 쓴 편지였는데 편지지도 오래됐고 동진 씨 필체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어요. 편지를 펼쳐서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태호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넌 이미 모든 걸 결정했겠지. 사실 나도 이런 방법을 쓰고 싶지는 않았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넌 너무 순진했어. 사업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야. 약한 자가 도태되는 거지. 우리가 망한 건 사기 때문이 아니야. 내가 너무 믿기만 하고 경계심이 없어서야. 나는 달랐어. 미리 준비를 했지. 내 몰래 돈도 빼듣고 보험도 들어뒀고. 모든 게 계획이었어. 내가 죽으면 보험금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죽음도 헛되지 않을 거야.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일 아닌가? 미숙이와 아이들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어.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게. 이것도 인생이니까. 넌 약했고 나는 강했어. 그게 다야. 마지막으로 내가 죽고 나서도 난 너를 기억할 거야. 성공할 때마다 태호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겠어. 잘 가라, 친구야.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제가 30년 동안 사랑했던 남편이 쓴 편지란 말인가요? 친구를 죽음으로 내몬 것도 모자라서 그 죽음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제 이름을 팔아가면서. 가장 끔찍한 건 이 모든 일이 계획적이었다는 거였어요. 사업 실패도, 태호의 절망도, 심지어 자살까지도. 모든 게 동진 씨의 계획이었어요. 그 순간 지난 30년의 모든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동진 씨가 저에게 해줬던 모든 다정한 말들, 선물들, 미소들.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우리 아이들 학비, 예쁜 집, 여행, 좋은 음식. 모든 게 태호의 죽음 위에 세워진 거였어요. 제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남편의 성공이 사실은 친구를 배신하고 죽음으로 내몬 결과였다니요. 화장실에 가서 토했어요. 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올라왔지만 나올 게 없었죠. 그냥 쓴물만 나왔어요.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거울을 봤는데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60년 넘게 살면서 정작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다니. 저는 정말 바보였던 거예요. 30년 동안 우리 남편 정말 좋다, 복 받은 것 같다면서 자랑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그 행복이 모두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였는데. 그날 밤 동진 씨가 퇴근해서 평소처럼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 친근한 목소리, 다정한 미소. 모든 게 연기로 보였거든요. 왜?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동진 씨는 제 어깨를 살짝 만지며 푹 쉬어라고 했지만 그 손길이 너무 소름 끼쳤어요. 태호를 죽음으로 내몬 그 손으로. 그날부터 저는 동진 씨와 한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갈등했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른 척하고 계속 살아야 할까? 아니면 일주일을 더 고민했어요. 이 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른 척하고 계속 살아야 할까? 아니면 동진 씨와 직접 얘기해야 할까? 하지만 태호라는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분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텐데 그 가족들은 아직도 진실을 모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살이라고만 알고 있을 텐데 사실은 살인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더 이상 이런 거짓된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매일 동진 씨 얼굴을 보면서 모른 척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2주일쯤 더 지났을 때 저는 마침내 용기를 냈어요. 동진 씨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조용히 말을 꺼냈죠. 여보, 태우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할까요? 동진 씨의 수저가 그대로 멈췄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평소에 다정한 표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됐어요. 뭘 말하는 거야?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확실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증거였죠. 김태호요. 여보와 함께 사업하던 분. 동진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아, 태호 말이야. 어떻게 그 사람 이름을 알았어?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 너무 태연한 반응이어서 오히려 더 소름이 돋았어요. 친구가 죽었는데 이렇게 태연할 수 있나요? 고향에 갔었어요. 거기서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동진 씨의 얼굴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굳이 그런 옛날 얘기까지 알 필요 있었나? 왜 고향까지 갔어? 옛날 얘기요? 그분이 돌아가신 건 옛날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분 보험금으로 여보가 사업을 시작한 건 우리와 직접 관련 있는 일 아니에요. 이번엔 동진 씨가 완전히 얼굴색이 변했어요. 수저를 놓고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죠.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중요한 건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라 그게 사실이냐는 거 아닌가요? 동진 씨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았어. 다 말할게. 어차피 숨길 수도 없겠고. 맞아. 태호 보험금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했어. 그래서 뭐? 어차피 그 친구는 죽기로 마음먹었던 거야. 내가 죽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동진 씨의 목소리가 너무 차가워서 깜짝 놀랐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럼 사업 실패도 여보가 한 일이에요.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지. 태호는 너무 약했어.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선택한 거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고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죽인 건 아니잖아. 태호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제가 30년 동안 사랑했던 남편의 모습인가요? 그런 보험도 계획적으로 가입시킨 거예요. 그래. 미리 준비한 거야. 나는 바보가 아니거든. 태호 같은 약한 놈과 달리 나는 현실적이야. 현실적이라고요? 그게 현실적인 거예요. 동진 씨는 갑자기 일어서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현실적인 거야. 너와 아이들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려고. 내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야. 단지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뿐이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사랑했던 남편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30년 동안 저와 함께 살았던 건 완벽하게 만들어진 가면을 쓴 낯선 사람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한 모든 말들도 거짓이었나요? 사랑한다는 말도, 가족이 소중하다는 말도? 사랑해. 지금도 사랑해. 그러니까 이 일은 그냥 덮어두자. 우리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살면 돼. 동진 씨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피했어요. 그 손을 보니 너무 더러워 보였거든요. 안 돼요. 태호 씨 가족들은 어떡해요? 그분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미수가 정신 차려. 이런 일이 알려지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봐.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거야. 그럼 계속 이렇게 거짓말하고 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야.
이미 지나간 일이고 우리는 지금 행복하잖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거짓된 행복에 속아 살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거든요. 안 돼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요. 동진 씨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평소에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미수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3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럴 일이야. 30년이라고요? 그 30년이 모두 거짓이었잖아요. 저는 진짜 여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동진 씨가 화를 내며 일어섰어요. 그런 모습도 처음이었어요. 평소에는 절대 저한테 화를 내지 않았거든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태우 씨를 죽음으로 내몬 것도 그 보험금으로 성공한 것도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요. 그만해. 이미 지나간 일이야. 태우는 원래 약한 놈이었어. 나는 단지 살아남은 거야. 살아남은 게 아니라 친구를 배신한 거잖아요. 배신? 나는 현실적으로 행동한 거야. 태우 같은 놈과 같이 망할 수는 없었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사랑했던 남편은 정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30년 동안 저와 함께 살았던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여보. 아니, 동진 씨. 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뭐라고? 너 지금 정신이 나간 거야? 정신이 나간 건 지금까지 모르고 산 저예요. 이제는 정신을 차렸어요. 동진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제 앞에 앉았어요. 미수가 제발. 우리 아이들 생각해봐. 이런 일이 알려지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30년 동안 항상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던 동진 씨가 이렇게 무릎을 꿇다니. 하지만 저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제가 책임질게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미수가. 정말 이럴 거야? 30년을 함께 산 정도 생각해서. 그 30년이 모두 거짓이었잖아요. 진짜 정이라면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어야죠.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에 갔어요. 동진 씨가 숨겨둔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요. 금고에서 가져온 서류들, 편지, 보험 관련 자료들. 모든 걸 가져갔어요. 경찰서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질 거라는 것도. 하지만 태우 씨 생각을 하니까 망설임이 사라졌어요. 그분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제였을 텐데. 그런 식으로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떨리는 손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면서도 후회는 없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경찰관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런 사건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인이 직접 남편을 신고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정말 확실하세요? 한 번 신고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네, 확실해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게 시작됐어요. 태우 씨의 가족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25년 전에 돌아가신 분의 가족을 찾는다는 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다녔죠. 동진 씨 고향에서 만났던 할머니한테 다시 연락했어요. 그분을 통해서 태우 씨 가족들의 연락처를 알 수 있었죠. 태우 씨에게는 여동생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은 결혼해서 다른 성씨가 됐지만 오빠를 그리워하며 살고 계셨더라고요. 처음 전화를 드릴 때 정말 떨렸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혹시 김태우 씨의 여동생이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태우 씨와 함께 사업하던 박동진의 아내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에야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친구. 말씀이세요? 네. 만나서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오빠에 관한 얘기인가요? 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태호 씨 여동생을 만날 수 있었어요. 카페에서 태호 씨 여동생을 만났을 때 제 마음도 무거웠어요. 25년 동안 오빠의 죽음을 자살로만 알고 지내온 분에게 이런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오빠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정말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해요. 그분의 눈에서 불안함이 보였어요. 혹시 오빠가 정말 자살한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역시 예리한 분이었어요. 가족이라서 그런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천천히 제가 알게 된 모든 진실을 말씀드렸어요. 동진 씨가 회사 돈을 빼돌린 것, 태호 씨를 절망에 빠뜨린 것, 보험금을 노린 것, 모든 걸 말씀드렸죠. 그분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계속 우셨어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25년 동안 오빠의 죽음이 자살이라고 생각하며 자책해왔다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오빠가 정말 그런 식으로.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진작에 알았다면. 아니에요. 부인께서 잘못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진실을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그분은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 마음씨가 너무 고마웠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늦었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네요. 그날부터 저희는 함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어요. 25년이 지난 일이라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동진 씨는 구속됐어요. 처음에는 저를 원망하며 화를 냈지만 나중에는 아예 면회도 거절하더라고요.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며 저를 비난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거짓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이들한테 진실을 말하는 것도 정말 어려웠어요. 성인이 된 아이들이지만 아빠에 대한 충격이 컸죠. 엄마, 정말 아빠가 그런 일을? 응. 엄마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 큰아이는 며칠 동안 말도 안 했어요. 둘째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옳은 일을 했어요. 힘들었을 텐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이해해줘서. 집은 팔아야 했어요. 동진 씨의 재산은 대부분 몰수됐고 태호 씨 가족에게 배상도 해야 했거든요. 30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쓸쓸하긴 했지만 오히려 시원한 기분도 들었어요. 그 집에는 너무 많은 거짓된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전에 비하면 많이 초라해진 생활이지만 마음만큼은 훨씬 평안해요. 거짓된 풍요로움 위에서 사는 것보다 진실한 소박함 속에서 사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졌어요. 나이가 있어서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고. 하지만 태호 씨 여동생이 가끔 도움을 주셔서 그럭저럭 버텨나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속일 필요도 없고. 비록 외롭긴 하지만 떳떳하게 살 수 있어서 좋아요. 요즘은 태호 씨 여동생과도 가끔 만나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서로 위로가 되어주는 관계가 됐어요. 오빠를 그리워하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저도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됐거든요. 언니 덕분에 오빠가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가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해요. 저보다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서 오히려 저한테 힘이 되더라고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들과 함께 등산도 하고 문화센터 강의도 듣고 30년 만에 저만의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나이 68배 새로 시작한 인생이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가끔은 외롭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진짜 나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거울을 볼 때도 이제는 부끄럽지 않아요. 비록 주름이 많고 초라해 보이지만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얼굴이거든요. 누군가를 속이지 않는 얼굴이에요. 가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냐고 물어봐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낸 게 아니라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 수 없었을 뿐이에요. 30년 동안 저를 속였던 사람과 함께 살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태우 씨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도 많이 정리됐어요. 처음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컸는데 이제는 오히려 동정심이 들어요. 동진 씨를 향한. 그 사람도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가면을 쓰고 살았으니까.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외로운 일인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어요. 태우 씨와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요즘은 태우 씨 무덤에도 가끔 가요.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해서 가묘지만 그래도 그분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죄송해요. 늦게나마 진실을 밝혔어요. 그렇게 말씀드릴 때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실까 해서예요. 완벽해 보이는 가족, 완벽해 보이는 배우자. 하지만 혹시 그 완벽함 뒤에 여러분이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다면 용기를 내서 진실을 찾아보세요. 물론 진실을 아는 것이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때로는 더 아프고 더 힘들 수도 있죠. 저처럼 모든 걸 잃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적어도 거짓된 행복보다는 진실한 고통이 낫다고 생각해요.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은 언젠가는 무너지거든요. 그럴 바에는 미리 진실을 마주하는 게 낫죠.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건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남들이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자신이 떳떳할 수 있는 삶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는 원룸은 예전 집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지난 30년보다 훨씬 진실하고 평안해요. 여러분도 혹시 무언가 의심스러운 일이 있다면 작은 용기를 내보세요. 그 용기가 여러분의 진짜 삶을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거짓된 삶을 계속 사는 것보다는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힘든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어요. 저는 68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진실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혹시 태우 씨가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고 이제 편히 쉬시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거울을 보며 생각해요. 68세에 모든 걸 잃었지만 진짜 나를 찾았다고. 혹시 여러분도 무언가 숨겨진 진실 앞에 서 계신다면 용기를 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진실한 하루가 거짓된 평생보다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저의 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